여기는 일본입니다. 길거리 곳곳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난동을 부리고 급기야 공공장소에서 용변까지 보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게까지 손을 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 사업 중인 한 미국인 여성, 그녀는 요즘 머리가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틀린입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성공한 사업가지만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결정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미 언니라 불리는 한국인 여성을 만났을 때죠.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몇 년 전 저는 뉴욕의 번화가에 있는 작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서서 햄버거를 만들고 감자튀김을 튀기고 주문을 받는 일상이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죠.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게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어요. 바로 정미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정미의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영어가 서툴러도 일하는 모습은 너무나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안녕, 나 정미야. 잘 부탁해.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정미는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미의 손놀림이란 정말 마법 같았어요. 햄버거를 만드는 속도가 저의 2배는 빨랐고 실수도 거의 없었죠. 주문이 밀려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처리하는 모습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제가 물었을 때 정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효율성이 중요한 거야. 동작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불필요한 움직임은 줄이는 거지. 한국에서 배운 거야. 정미와 함께 일하는 날이 늘어날수록 저는 그녀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정미를 일의 신이라고 불렀죠. 정미는 하나의 작업을 할 때도 항상 전체 흐름을 생각했어요. 동선을 최소화하고 재료를 미리 준비해두고 심지어 주문이 들어올 시간대까지 예측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면 정미는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조언해 주었어요. 케이틀린, 이렇게 해볼래? 더 편할 거야. 그렇게 하나씩 알려주는 정미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멘토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정미의 일에 대한 태도였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죠. 바닥을 닦을 때도 햄버거를 포장할 때도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정미를 보며 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일이 그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정미는 종종 한국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서비스 정신,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도전 정신에 대해서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미의 이야기는 단순한 문화 차이를 넘어 삶의 태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정미처럼 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일에 대한 태도를 바꿨죠. 놀랍게도 그런 변화는 일터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학업, 대인관계, 심지어 제 방을 정리하는 방식까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케이틀린, 너 요즘 달라졌어. 마치 정미 같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미는 제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언니였어요. 한국에서는 친한 여자 형을 그렇게 부른다고 했죠. 저도 모르게 정미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만난 한국인 언니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일에 대한 태도, 삶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의지. 이 모든 것을 정미 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시간이 제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순간이었던 거죠. 정미 언니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삶의 태도를 배운 후 저는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 렌트카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고객 맞춤형 서비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이제 제 회사는 도쿄에서 손꼽히는 렌트카 업체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일본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컸으니까요. 하지만 정미 언니에게서 배운 효율성과 서비스 정신은 일본에서도 통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희 회사의 강점이 되었죠. 고객이 원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라.
이것이 제가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에요. 단순히 차를 빌려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객의 여행 스타일에 맞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는 카시트를, 산악 지역으로 가는 고객에게는 오프로드 차량을, 비즈니스맨에게는 세련된 세단을 추천했죠.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려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운영하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 고객들이었어요. 그들의 예의 바른 태도와 정확한 시간 관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항상 5분 일찍 도착하고 차량을 빌릴 때는 꼼꼼하게 상태를 체크했죠. 반납할 때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돌려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네요. 제가 한 한국인 고객에게 말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빌린 물건은 더 깨끗하게 돌려주는 것이 예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미 언니가 생각났어요. 정미 언니도 항상 시간을 지키고 일에 책임감을 가졌었죠. 한국인들의 이런 태도가 정미 언니가 말했던 한국 정신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일본 특유의 느린 의사결정 과정과 변화를 꺼리는 문화는 저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하려 할 때마다 수많은 회의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죠. 이건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답답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도 전통이라는 이유로 비효율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모습에 좌절감을 느꼈어요. 정미 언니에게서 배운 빨리빨리 정신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또한 언어 장벽도 큰 도전이었어요.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비즈니스 미팅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직접적인 거절을 피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때면 정말 혼란스러웠죠.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라는 말이 사실은 안 됩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이런 간접적인 소통 방식 때문에 오해가 자주 생겼습니다. 한국인 고객들의 직설적이고 명확한 소통 방식이 그립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제 사업 철학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원들과 소통할 때는 더 인내심을 갖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죠. 동시에 정미 언니에게서 배운 효율성과 고객 중심 서비스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도 저의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며 그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점차 우리 회사는 일본의 전통적인 서비스 정신과 한국식 효율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독특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갔죠. 특히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일본 관광청에서 최고의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상을 받았을 때였어요. 심사위원들은 우리 회사의 빠른 대응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미 언니가 저에게 심어준 씨앗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일본에서의 도전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 그리고 일본 특유의 경직된 시스템과 싸우면서 저는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업가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한국인 고객들과의 만남은 정미 언니가 알려준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일본에서 렌트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중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이었어요. 처음에는 사업 확장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곧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직접 목격했죠. 반납된 SUV 차량의 뒷좌석에서 기저귀가 발견된 겁니다. 아기용이 아닌 성인용 기저귀였어요. 그것도 사용한 채로 시트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한 번이면 실수지만 여러 번이면 패턴이죠. 제 매니저 타카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3대의 차량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었어요. 모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빌려간 차량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일도 있었어요. 한 중국인 가족이 빌려간 미니밴이 반납되었을 때 차 안은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과자 봉지, 심지어 플라스틱 병 안에 소변까지 있었죠. 청소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울면서 퇴사했어요. 저는 그 직원에게 사과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차를 반납하시는 건가요? 한 중국인 고객에게 정중하게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돈을 냈으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당신들 일이잖아요. 청소도 당신들 일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업가로서 감정을 억누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했죠. 정중하게 우리 회사의 정책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폭언을 넘어 폭행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어요. 한 직원이 보증금에 대해 설명하던 중 갑자기 한 중국인 고객이 계약서를 던지며 직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 고객은 체포되었죠. 이 사건 이후 직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나요? 한 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원들을 보호하고 사업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도입한 것이 청결 보증금 제도였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추가 보증금을 받고 차량이 깨끗하게 반납되면 전액 환불해주는 방식이었죠. 표면적으로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정책이었지만 사실은 특정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었어요. 이 정책 도입 후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우리 회사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외국인 차별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굳건히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과 차량의 관리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모든 중국 고객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는 중국인 고객도 많았어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전체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한국인 고객들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더 두드러졌어요. 한국인 고객들은 대부분 차를 빌릴 때보다 더 깨끗하게 반납했지만 일부 중국인 고객들은 마치 사용 후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업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었어요. 케이틀린, 우리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타카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매출은 증가했지만 수리비와 청소 비용, 그리고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이직률도 함께 높아졌으니까요. 밤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우리의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우하면서도 직원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저는 긴 휴가를 내고 중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현지 렌트카 업체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루는지 배우고 싶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제 사업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제 이야기는 이제 케이틀린에서 한소연으로 바뀝니다. 저는 한소연이에요. 싱가포르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죠. 제 어린 시절은 한국 여의도에서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였고 어머니는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병원 운영을 도왔어요. 우리 가족은 항상 웃음이 넘쳤습니다. 여의도의 고층 아파트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자랐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저녁에는 노을을 배경으로 치맥을 즐기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했어요.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새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죠. 소연아, 언어는 세상을 보는 창문이야. 창문이 많을수록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지. 어머니의 이 말씀은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언어 능력 덕분에 국제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꿈도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죠. 우리 가족에게 큰 기회가 생겼어. 중국 청도에서 성형외과를 열자는 제안을 받았단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친구들과 헤어지고 낯선 곳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생각에 불안했어요. 어머니는 흥분된 표정이었습니다. 청도는 한류 열풍이 뜨거운 곳이야. K-뷰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 게다가 한국과 가까워서 자주 오갈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블루오션이었죠. 특히 청도는 한국과 가깝고 교민들도 많아 정착하기 좋을 거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의술과 어머니의 다국어 능력, 경영 노하우가 합쳐진다면 성공은 시간 문제라고 자신했습니다. 소연이도 새로운 환경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야.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부모님의 열정 어린 설명에 저도 점차 기대감이 생겼어요. 새로운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설레는 마음도 들었죠. 마침내 우리 가족은 중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여의도 아파트를 정리하고 필요한 짐을 꾸렸어요. 친구들과의 작별 파티는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곧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청도에 도착한 첫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푸른 바다와 깨끗한 공기, 그리고 한국과 닮은 듯 다른 도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부모님이 준비한 집은 바다가 보이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창문을 열면 소금 향이 섞인 바닷바람이 불어왔죠. 여기서 새 출발이야. 아버지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부모님의 병원은 개업 전부터 예약이 밀려 있었습니다. 청도의 부유층과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 이미 입소문이 퍼져 있었죠. 병원 개업식 날은 마치 축제 같았어요. 현지 언론사들이 몰려왔고 청도의 유명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한류 스타의 얼굴을 한국 의사에게 맡길 수 있다는 점이 큰 화제였죠. 어머니는 중국어와 영어로 유창하게 손님들을 응대하며 빛을 발했습니다. 우린 정말 대박이야. 개업 한 달 만에 아버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약은 3개월 후까지 꽉 차 있었고 수입은 서울에서의 2배를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중국 현지 직원들을 교육하며 한국식 서비스 정신을 심고 있었죠. 저도 국제학교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특히 제 다국어 능력은 큰 장점이 되었죠. 학교에서도 인기 있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청도의 명소들을 탐방했어요. 라오산 산책, 맥주거리에서의 식사, 해변에서의 피크닉,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어 실력도 빠르게 늘어갔죠. 현지 문화에 적응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우리 결정이 정말 옳았어. 어느 저녁 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원은 연일 상황이었고 중국 전역에서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심지어 베이징과 상해에서 지점을 열자는 제안도 들어오고 있었죠. 우리 가족의 미래는 한없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몰랐어요. 곧 닥쳐올 예상치 못한 시련을. 하지만 그 순간 우리 가족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새 출발이 가져올 무한한 가능성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처음 중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희망은 점차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예상치 못한 문화적 충격을 하나둘 경험하게 되었어요. 특히 중국 고객들의 태도와 요구사항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 예쁘게 해주세요. 한류 스타처럼요. 이런 막연한 요구에 아버지는 자주 당혹스러워했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결과를 기대하는 환자들이 많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수술 후 관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주의사항을 설명해도 지키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병원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소연아,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 어느 날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술 후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피우고 와서는 왜 회복이 느리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 아버지의 표정에서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어머니도 병원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약 시간을 지키지 않는 고객들, 진료비 할인을 요구하는 사람들, 친척이라며 특별 대우를 기대하는 이들까지 한국에서의 질서정연한 운영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웠어요. 여기는 관계가 중요해 관시라고 하지 현지 직원이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이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지향했던 부모님의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문화 충격은 계속되었어요. 처음 지역 식당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가 뼈나 쓰레기를 바닥에 뱉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용 화장실의 상태는 더 심각했죠. 깨끗한 시설에 익숙했던 저희 가족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어요. 한 번은 고급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청소 직원이 변기솔로 컵을 닦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장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이게 말이 되니? 당시 어머니의 충격받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바퀴벌레가 자주 출몰했어요. 처음에는 청소를 더 열심히 했지만 이웃집에서 계속 유입되는 바퀴벌레를 막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전문 방역업체를 불러야 했죠. 소연아, 넌 중국계 혈통도 있으니까 적응이 더 쉽지 않을까? 친구들이 가끔 이런 말을 했지만 저는 점점 더 제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어요. 아니야, 나는 중국계가 아니야.
난 한국인이고 조금은 싱가포르인이기도 해. 제 대답은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중국 친구들과 갈등이 생겼어요. 역사 수업에서 한국에 관한 내용이 왜곡되어 있다고 지적했다가 오히려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중화 사상이 깊이 뿌리내린 교육 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모든 문명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어. 한 친구가 진지하게 말했을 때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토론이 아닌 충돌로 이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건 일상적인 소통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네, 할게요라고 대답하고는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직접적인 거절 대신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시간을 끄는 태도. 이런 차이에 적응하는 과정은 정서적으로 큰 소모를 가져왔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침묵했지만 눈빛에서 비슷한 고민이 읽혔습니다.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어요.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질서 있는 공공장소.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야. 이 말은 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주문 같았어요. 중국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항상 한국 문화와 가치관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종종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고향과의 연결을 유지했어요. 부모님은 사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피로해 보였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정신적 에너지는 서서히 소진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청도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던 어느 주말, 우리 가족은 평소처럼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어요. 단순한 쇼핑이 결정적 계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자제품 코너에 진열된 냉장고 앞에서 한 중년 남성이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그 안에 발을 올린 채 누워 있었어요. 에어컨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직원들은 그냥 지나칠 뿐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죠. 저게 말이 돼?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구 코너로 이동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전시용 침대에 여러 사람들이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코까지 크게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죠. 주변에는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침대 옆 소파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이건 호텔이 아니잖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충격보다는 분노가 표정에 역력했어요. 식품 코너를 지나던 중 저희 앞에 있던 젊은 부부가 갑자기 바닥에 매트를 펴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과일과 채소가 진열된 코너에서요. 악취가 주변으로 퍼졌고 다른 고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지만 그 부부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화장실이 저기 있는데.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그들은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광경을 피해 다른 코너로 이동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계산대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줄을 끼어들며 앞으로 나섰어요. 아버지가 정중하게 줄을 지켜달라고 말했을 때 그 여성은 돌아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 같은 외국인이 뭘 안다고. 여기는 중국이야. 그녀의 고함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어요. 불편한 시선 속에서 우리 가족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이제 그만 가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마트를 나왔어요. 주차장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항상 강인하던 어머니의 눈물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할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차 안에서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진실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제적 성공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삶의 질에 대해, 가치관의 차이가 가져오는 일상의 스트레스에 대해,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소연이도 힘들었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학교에서의 소외감, 문화적 충돌로 인한 스트레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 말에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병원은 어떻게 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력 있게 말했어요. 사업보다 가족이 중요해.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날 밤 우리 가족은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을 매각하기로 했고 어머니는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몇몇 중국인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떠나? 여기서 너희는 성공했잖아. 그들의 시선에는 경제적 성공이 전부였겠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삶의 질과 정신적 평화가 더 중요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무게를 내려놓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청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한국으로 돌아온 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청량한 공기, 질서정연한 입국 절차,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그리웠던 고향의 모습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정돈된 거리와 깨끗한 도시 경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소연아, 이제 정말 집에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도 감동이 묻어났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을 뒤로하고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죠. 한국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적응은 생각보다 훨씬 빨랐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로 돌아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배려,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 예의, 이 모든 것들이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게 당연한 거였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학업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중국에서의 교육 과정이 달라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공부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다시 적응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야.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반가운 인사와 따뜻한 환영은 제 마음을 녹였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겠죠. 나는 한국인이라 정말 다행이야. 친구들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동안의 정체성 혼란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은 오히려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더 명확하게 해주었어요. 부모님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 어머니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의료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어요. 놀랍게도 중국에서의 실패처럼 보였던 경험이 새로운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실패는 없어. 모든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야. 어머니의 이 말씀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중국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결국은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저는 의대 진학을 결심했어요.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도 있었죠. 그래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하잖아. 거기서 공부하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어머니는 기뻐하셨어요. 아버지도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입학 허가를 받았고 저는 싱가포르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한강변을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 한국으로의 귀환,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로의 새로운 여정.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어디에서든 살아갈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제 정체성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한국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을 더 깊게 해주었으니까요. 싱가포르에서의 학업은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이미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저에게는 적응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운 것이 큰 자산이 되었어요. 지금도 가끔 중국에서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실패처럼 보였던 순간들이 결국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함.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소중한 선물이 되었어요. 두 여성의 이야기가 마침내 하나로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경험을 가진 케이틀린과 소연이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케이틀린은 렌트카 사업의 위기 속에서 돌아보게 된 과거, 그리고 정미 언니와의 만남을 회상했습니다. 그 시절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미 언니의 효율적인 일처리와 책임감 있는 태도는 케이틀린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만난 한국인 고객들의 예의와 정시성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미 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따뜻해져요. 케이틀린은 자신의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배운 가치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한국인과 함께 일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의 렌트카 사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떠났던 여행에서 케이틀린은 우연히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영감을 얻었어요. 한국의 질서 정연한 도시 환경, 효율적인 서비스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여기다. 내가 찾던 답은 여기 있었어. 케이틀린은 결심했어요. 그녀는 일본으로 돌아가 한국인 매니저를 고용하고 한국식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놀랍게도 사업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한편 소연은 싱가포르에서의 의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한국의 가치와 문화적 품격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깨끗한 거리를 걸으며 예의 바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한국의 소중함을 이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소연은 한강변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제가 누구인지 더 명확하게 해주었어요. 나는 한국인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우연히 케이틀린과 소연은 한 의료 컨퍼런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이제 국제적인 의료 관광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소연은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신도 중국에서 그런 경험을 했군요. 케이틀린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소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여성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케이틀린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인과 함께 일하며 한국의 가치를 배우고 성장했고, 소연은 한국인으로서 해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한국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나는 한국인과 함께여서 다행이야. 케이틀린의 말에 소연은 미소 지었어요. 나는 한국인이어서 다행이야. 소연의 대답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같은 지점에 도달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문화적 충돌과 위기를 겪으며 두 여성은 진정한 성장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효율성, 책임감, 예의와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발전. 그 모든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하는 감동 고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